새벽 2시 서울 강북구의 낡은 연립주택 앞. 박순자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기척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70대 중반에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15년 전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혹시 도둑인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척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처량하고 슬픈 느낌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조금 열었을 때 순자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낡아 빠진 옷, 더러운 머리카락,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 순자 씨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노숙자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15년 전 집을 나간 아들 김태준이었습니다. 태준아?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찾고 싶었던 아들이 이렇게 노숙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의 작은 집에서는 15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적인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오해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얽힌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태준은 왜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에 노숙자가 되어 돌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아들의 가슴 아픈 진실입니다. 순자 씨가 태준을 집 안으로 들인 건 본능이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저 사람은 자신이 10달 뱃속에 품고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씻어라. 옷도 갈아입고. 순자 씨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집을 나간 건 2009년 그가 32살 때였습니다. 당시 태준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나 잠깐 다녀올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준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태준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5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었는데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순자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태준을 봤고 길을 걷다가도 태준과 비슷한 뒷모습만 보면 쫓아갔습니다. 엄마는 뭘 잘못한 걸까? 순자 씨는 자책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워서? 혹시 내가 아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수없이 많은 밤을 울며 보냈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가 꺼내준 남편의 옷을 입은 태준은 15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밥 먹어라. 순자 씨는 라면을 끓여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니? 태준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볼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자격? 넌 내 아들이잖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큰 죄를 지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죄?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순자 씨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버지를? 순자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사실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횡령? 네, 저는 횡령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상사가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상사가 저를 협박했어요. 내가 조용히 인정하고 사표 쓰면 고소하지 않겠다. 하지만 버티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망하게 만들겠다고요. 순자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하러 갔어요. 태준은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씨는 당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수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나쁜 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철수 씨는 곧바로 그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태준은 아버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괜히 일이 커져요. 내 아들이 억울한데 내가 가만 있을 수 있나. 철수 씨는 회사로 찾아가 그 상사와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횡령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철수 씨와 상사는 회사 앞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 씨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태준은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철수 씨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건강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태준아,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아. 병실에서 철수 씨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자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를 아프게 만들었다. 태준은 그 이후로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더 짐이 될 거야.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철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준은 그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사람을 만나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건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버지. 태준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그 상사한테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아프지 않으셨을 거야. 태준은 그날부터 완전히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고 때로는 쪽방에서 때로는 찜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그런 고통 속에서 혼자 살았구나. 엄마,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순자 씨는 태준을 꼭 안았습니다. 바보야, 내가 무슨 죄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태준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나는 죄인이에요. 순자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을까? 그날 밤 두 모자는 오랜만에 같은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그 상사 도대체 누구지? 왜 태준이를 그렇게 괴롭힌 거지? 순자 씨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준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잔 아들은 편안한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지갑, 손목시계, 안경,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가득 찬 페이지들. 대부분은 철물점 장사 이야기나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7월의 기록이 순자 씨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태준이 회사에서 큰일이 생겼다고 한다. 누군가 태준이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 내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닌데.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순자 씨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회사에 찾아갔다. 정민호라는 과장이 태준이를 협박하고 있었다. 내가 따졌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 증거가 있다고 고소하겠다고.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하다. 정민호. 순자 씨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겠다. 정민호라는 사람이 왜 내 아들을 괴롭히는지. 내일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뒤에도 그 사람을 만났다고?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정민호를 만났다. 그 사람이 진짜 이유를 말해줬다. 태준이가 횡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민호 본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그런데 태준이가 그 사실을 눈치챌까봐 미리 태준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이 악질 같은 인간.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협박했다. 이 사실을 말하면 당신 아들을 진짜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나는 너무 겁이 났다. 태준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남편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계셨구나. 남편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억울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남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순자 씨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태준이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순자 씨는 다이어리를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읽어봐.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 내려가던 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 내가 억울하다는 것도 정민호가 진짜 범인이라는 것도. 그럼 아버지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키려고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믿었어. 그리고 너를 지키려고 애쓰셨어.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태준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민호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순자 씨도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갈라져 있던 모자가 드디어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큰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순자 씨와 태주는 정민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정민호는 이미 그 회사를 떠났고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15년 만에 연락에 대부분 냉담했습니다. 태주나 너 그때 갑자기 사라졌잖아. 우리도 너 때문에 피해봤어. 미안해 나도 사정이 있었어. 몇몇 동료는 태준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이전 부서의 김 대리만은 태준을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와 태준은 김 대리를 만나러 카페로 갔습니다. 김 대리는 이제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태준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형 미안해요. 두 사람은 잠시 감정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형 정민호 과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김 대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민호 그 사람 말이지. 김 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아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뭘요? 정민호는 지금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야. 네? 태준과 순자 씨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김 대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떠난 뒤 횡령한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 운이 좋았는지 대박이 났고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워서 지금은 재벌급이야. 얼마나요? 자산이 50억은 넘을 거야. 순자 씨와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김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민호는 당시 회사에서 3억 원을 횡령했어. 그 사실을 내가 눈치챌 것 같아서 먼저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그리고 회사는 그 사건을 조용히 덮었어. 왜냐하면 정민호의 처남이 그 회사 대주주였거든. 뭐라고요? 태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정민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출세가도를 달렸어. 너는 그냥 희생양이었던 거야. 순자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그 사람 때문에 15년을 고통받은 거네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정민호의 힘이 너무 셌어.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김 대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타워팰리스. 정민호는 거기 살아. 순자 씨와 태준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그 사람한테 가야 해요. 사과를 받아야 해요. 순자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가자. 다음 날 두 모자는 청담동 타워팰리스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순자 씨와 태주는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민호 사장님 댁에 가려고요. 경비원은 순자 씨와 태준을 위아래로 흘어봤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급한 용무가 있어서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 없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태준은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규칙입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잘 차려입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정민호. 15년 전보다 훨씬 더 살이 찌고 훨씬 더 여유로운 표정의 정민호였습니다. 태준은 달려갔습니다. 정민호 과장님. 정민호는 태준을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너는? 저 김태준입니다. 15년 전에 과장님 밑에서 일했던.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김태준 오랜만이네. 정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순자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 아이 어머니입니다. 15년 전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한 일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정민호는 마지못해 두 사람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거대한 아파트. 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한 집. 순자 씨와 태주는 그 화려함에 압도당했습니다. 뭐 마실래요? 정민호는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과장님. 아니 정민호 씨. 15년 전 일 사과하세요. 당신이 횡령한 건데 왜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정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태준아 너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 뭘요? 정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사라진 줄 알았어. 그래서 조용히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 어이가 없네. 무슨 소리예요? 정민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나는 처남이 대주주였고 너는 그냥 평사원이었어. 누가 이길 것 같아? 순자 씨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리고 말이야 정민호는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참 어리석었어. 나한테 와서 따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경고했지. 조용히 있으면 아들 안 건드리겠다고. 근데 내 아버지가 계속 귀찮게 굴어서.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정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 그 순간 순자 씨가 정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인간. 하지만 정민호는 순자 씨를 밀쳤습니다. 순자 씨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엄마. 태주는 순자 씨를 일으켰습니다. 정민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태주는 정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신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정민호는 비웃었습니다. 해봐. 15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증거라도 있어? 순자 씨와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증거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두 모자는 절망감에 휩싸여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와 태주는 무기력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태주는 좌절했습니다. 순자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태주나. 순자 씨는 다시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남기신 게 있을 거야. 순자 씨는 상자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태주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주 나에게. mp3.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아 아빠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순자 씨와 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억울하다는 걸 알고 있어. 정민호가 진짜 범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아빠가 정민호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모든 걸 자백했어. 자기가 회사 돈 3억 원을 빼돌렸고 내가 눈치챌까봐 먼저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그리고 아빠를 협박했어. 이 사실을 밝히면 당신 아들을 정말 범죄자로 만들겠다고. 아빠는 너무 무서웠어. 내가 정말 범죄자가 될까봐. 그래서 아빠는 그 대화를 녹음했어. 순자 씨와 태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USB 안에는 정민호와의 대화 녹음이 들어있어. 그 사람이 모든 걸 자백한 증거야. 태준아, 아빠는 이 증거를 내가 언젠가 찾아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이 증거로 내 억울함을 풀어줘. 아빠는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더 강했다면, 더 용감했다면 너를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아빠를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태주는 컴퓨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순자 씨는 태준을 안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USB를 확인했습니다. 정민호와 철수 씨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뭐라고요? 3억 원이요. 태준이가 눈치챌 것 같아서. 먼저 태준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나쁜 놈. 내가 고소하겠어. 하세요. 하지만 제 처남이 그 회사 대주주예요. 당신이 고소하면 오히려 태준이가 더 큰 피해를 볼 겁니다. 저는 태준이를 정말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경찰에 가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다음 날 순자 씨와 태준은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5년 전 사건이지만 명백한 횡령과 무고의 증거가 있으니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정민호는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급 사업가 15년 전 횡령 혐의 드러나 무고한 직원에게 죄 뒤집어 씌워. 피해자 아버지의 녹음이 결정적 증거. 정민호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녹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민호는 횡령과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태준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을요. 판사는 정민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태준에게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순자 씨와 태준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그래, 아버지 덕분이야.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태준이를 지켜줘서.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모자는 남편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인생 헛되지 않게 살게요. 태준은 아버지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순자 씨도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아들 찾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억울함도 풀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손해배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것과 같은 철물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게에서 태준을 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 좋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하네. 두 모자는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준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인생 절대 낭비하지 않을게요. 순자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죠? 세 가족은 비록 다른 세상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함께였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희생을 가족들이 알아줬으면 하시나요?